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저번 주 거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정답 해설은 다 우리 사이트에다 올라가 있으니까 뭐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요. 1번 문제죠. 1번 문제는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입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2번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이죠. 그죠? 부동성 때문에 고도로 국지화됐다는 거. 3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별 시장의 조직화가 가능한 게 아니라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비조직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4번,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니까 공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래가 사적이죠. 그죠? 사적인 경향이 강하다. 원칙적으로는 일반적과 같이 부동산도 개인의 영리 활동이니까 사익성이 강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은 구직성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이 가능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수준을 달리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가시면 제가 저번에 왜 자고가 정량 기억하시죠? 그죠? 우리가 그 비공개는 기능이었어요? 특성이었어요? 특성이죠. 그죠? 그래서 비공개성은 기능이 아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특성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를 비공개하는 기능이 아니라 특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때문에 정보 수집을 어렵게 한다는 건 맞아요. 그죠? X고. 그 다음에 이 7번은 우리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그 강성이 아니라 뭐였어요? 중강성이죠. 그죠? 중강성 효율적이며 중강성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이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죠? 누릴 수 없다라고 틀렸죠. 그 다음에 8번은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될 수 없습니까? 될 수도 있습니까? 있죠. 그죠? 불안전하더라도 초과임과 정보 비용이 같다고 한다면 할당 효율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9번에 보시면은 주택의 하향력은 어떻습니까? 하향 여과했다는 자체는 물론 뭐 정부의 개입으로 소득 증가로 인해서 하향이 됐으니까 저가주택 수요 감소겠어요? 증가겠어요? 증가죠. 왜 저번에 좀 편법으로 상감마마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침입이라는 것은 이질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소득층에 저소득층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다 해서 무슨 영화죠? 하향 영화죠. 그죠? 저소득층에 들어가서 하향 영화가 계속돼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겸자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바꿨다. 그래서 상향을 하향으로 고치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지설의 그 니카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고전업화입니다. 지대를 경제적 인형이 아니라 생산비를 본 게 아니라 니카도는 차익지에 따르면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생산비의 일부가 아니라 불로소득인 경제적 잉여로 봤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죠? 잉여로 봤다. 생산비가 아니라 잉여다. 근데 마르크스의 절대지수는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죠. 그죠? 요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위치나 비용도 관계없어요.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 발생해도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13번에 보시면 동심원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안쪽일수록 왜 점이지대가 있잖아요. 그죠? 공장들이 있으니까 안 좋아요, 환경이. 그래서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진다가 아니라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4번에는 호이트의 성형이론은 고소득층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이 아니라 높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죠. 높을수록 고치세요. 낮을수록을.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 다핵심은 어떻습니까? 다핵의 발생은 유사활동끼리는 분산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분산지향이 아니라 집적이나 집중지향이다.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질활동은 입지적 비양립성은 맞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에 티넨의 고립구 이론은 버제스의 동시문을 농업 부문에 응용한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버제스 등이 전개한 도시공간 구조에 관한 최초 이론으로서 티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의 구조를 정했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 티넨은 토지 이용의 고립국이라는 이론인데 토지 이용의 양태는
경장농산물의 생산비가 아니라 위치예요, 위치. 그죠? 생산물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생산비는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치나 수송비를 해도 됩니다. 그죠? 위치를 위하여 결정된다고 했다. 중심지역부터 거리에 의한 동심원지대 모델을 제시했다. 생산비를 위치로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의 내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어때요? 인구의, 상거래 흡입력은 인구에 비례하죠. 도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한다. 바뀌었고요. 자, 상업입지론의 허프는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상품을 선택합니다. 소비자의 개성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합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큽니까? 지나칠 가능성. 자, 배번은 어떻게 돼요?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중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강조한 게 이제 수송비인데,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순으로는 맞아요. 근데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화해야 되고 집적이익이 최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최소가 된다고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가 되고 집적이익은 최대가 된다. 이렇게 가설을 써야 되고. 자, 21번에 가시면 왜 제가 저번에 왜 국가원이라고 암기하셔서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국지원료는 보편이 아닙니다. 보편은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송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낮죠. 그죠? 그러면 보편이 아니라 국지로 고쳐주세요. 국지. 그래서 보편 원료는 우리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제품 수송비를 줄이는 편이 전체 수송비를 절약하는 것 때문에 시장 지향이 낮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편제나 아니면 국지 원료가 맞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국지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량 감소 산업이고 원료 지향이다. 이렇게 값이고. 자, 22번에 가시면 작화전과 세탁소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흩어져야 되죠. 그죠? 세탁소는 이제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다리미 갖고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자파점은 여러 가지를 판매하니까 얘네들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파점과 세탁소는 같은 업종은 산재성으로 분산 입주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가구점과 공구상은 한 곳에 모이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흩어진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래서 빨리 진행했는데 이제 일단 여러분이 정답 해설은 나중에 이제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올리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카페에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꼭 동영상 들으신 분도 철을 해놓으셔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정책 파트입니다. 오늘 정책 파트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정책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책 파트 갑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도 1, 2월달 과정은 시험 문제 나오는 데만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교재는 우리가 페이지로는 264페이지로 가세요. 264페이지로 가시면 그 부동산 문제의 개념과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46으로 가시면 264죠. 자, 부동산 정책을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 자, 부동산 정책 파트가 나온다면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26회 때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5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일단은 정책이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으로 나눠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3가지 토지 정책. 그래서 한 2문제 정도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정책. 여기도 2문제. 조세 정책은 1문제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토지 문제, 주택 문제가 있으면 정책을 피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 파트는 그렇게 문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부동산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연구합니다. 인간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래 악화되는 게 부동산 문제예요. 그럼 부동산 문제는 특히 이제 2가지로 나누는데 토지의 문제하고 주택 문제로 갈립니다.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갈리는데 토지는 왜 부중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죠? 그 부중성 때문에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어서 희소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자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땅값이 올라가서 뭐가 이제 발생하면 집가구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토지 부족 문제가 생겨서 집가가 올라가요. 집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집가구라는 토지의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넘습니다. 그럼 투기가 발생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수급 불균형이 돼서 경제적 토지 문제로 이루어져요. 경제적 문제. 그래서 이것이 주택 문제로 흐르는데,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파란 색깔만 체크를 하세요. 부동산 문제의 개념은 밑에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악화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조금만 힘드시지만 275페이지로 가보세요. 275페이지로 가시면,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275페이지 가시면. 자, 275페이지 가시면, 토지 문제라는 게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물리적 토지 문제예요. 그래서 밑줄 치면은 근본적으로 면적의 유한성, 부중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이제 밑에 경제적 문제로 야기되죠. 그래서 한정된 토지에 대해 수요가 급증하면 토지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 이상으로 급등을 합니다. 그럼 집가구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경제적인 토지 이용함에 있어서 적시에 필요한 토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물리적 토지 문제와 경제적 토지 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자, 집가구의 문제에다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셔야 해요. 집가구가 거의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집가구가. 그래서 얘가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파트는 요즘은 이제 출제원들이 이 토지의 집가구를 많이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집가구는 그 땅값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폐단이 나타나는데, 자, 1번에 가시면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높은 용지 가격 보상은 이제 재정상 큰 부담이 돼서 그러한 부담을 이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여러분한테 제가 더 추천하는 건 2번 문제입니다. 2번에 주택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서 택지 구입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우리가 어때요? 건설회사가 택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은 정해진 상태에서 주택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아파트에 지나친 고층화라는 거를 박스 쳐보세요. 고층화. 자, 이게 나중에 제가 프린트물을 23회 때 출제됐던 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땅값이 높다 보니까 집가구다 보니까 도심이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건 당연한데 거기 옆에다가 집약적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비박적 이용. 집약적 이용입니다. 자, 이걸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첫 번째 1번 문제 나눴는데 기출이 됐었는데요. 자, 우리가 토지용 집약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입니다. 자본의 투입량. 그래서 이걸 많이 하면 집약적 토지용이 되고 집약도가 커져서 그 다음에 이걸 적게 하면 조방적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도심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집약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땅은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집약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건물을 올리는 것을 집약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집약적 이용. 그래서 집약적 이용인데 이게 이제 23회 때 조방적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문제 풀 때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라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외곽은 어떻습니까? 땅값이 낮다 보니까 농사를 짓죠. 땅을 많이 사용하고 노동과 자본을 줄여요. 집약도가 낮아지거든요. 그죠? 그럼 오히려 이 건물을 내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층화시키니까 조방적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집약적 이용을 꼭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과도한 직주 분리죠.
이 직주 분리는 오른쪽에 있는데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도심에 두고 직장이 땅값이 높다 보니까 주거지를 외곽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이제 오늘 시험 문제 나오냐면 직주 분리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만약에 이거를 제가 출제원이다. 그러면 직주 접근이라고 될 것 같아요. 직주 접근은 반대예요.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통이 혼잡되다 보니까 다시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직주 접근이 아니라 분리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프롤이란 오른쪽 도시 스프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난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도시 스프롤이 난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녔지만 도심의 땅값이 비싸니까 건설회사의 분양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난개발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파란색 쓴 게 거의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요. 특히 고층화라는 자체는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이라는 걸 다음 시간에 제 프린트를 마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가비 생산비 상승 요인. 집가구는 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가되고 이에 따라서 높아진 최종 소비재의 가격은 임금 상승 요인이 작용해서 인플레이션도 유발되고 국민 경제나 대외적인 국가 경제에 무조건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넘겨보세요. 근데 만약에 객관식 시험 문제 우리가 오지선다로 이 제목들이 나온다면 3번이 나옵니다. 효율적이 아니라 비효율적이죠. 그죠? 집가구는 아프기 때문에 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토지용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 편중 문제는 특정한 사람한테 너무 소유가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죠. 소득에 대한 분배의 불평등이 또 심화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기출 파헤치기를 별별 쳐놓으세요. 자, 요게 그 합리적인 집가 수준을 넘는 집가 상태를 집가고라고 합니다. 이게 집가고의 폐단이라는 자체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3회 때 다음 주 제 프린트도 풀어야 되는데 자, 어떻습니까?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보상가격이 높아져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거 이해가시겠죠? 사업용지가 높은 가격은 생산품 가격에 대한 전가돼서 견해가 있고요. 택지 취득이 필요한 수요자가 취득하기가 어려워요. 또 투기를 촉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는 건 아니죠. 경기 부양에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해설이 있지만 기업의 생산비를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거래량 증가와 점진적인 가격 상승이 또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부동산 문제는 제가 하라는 대로 1, 2월 달은 여기만 하세요. 그죠? 이제 오른쪽에 그 로렌츠 곡선이나 분배라든지 아니면 뭐 이 주택에 대한 문제는 요새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위주로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그 페이지 앞쪽으로 다시 갈게요. 이제 앞쪽으로 가셔서 어디를 이제 저랑 공부를 하시냐면 페이지 267페이지로 가세요. 267페이지 가시면 자, 뭐가 제목이 되어 있냐면요.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라는 데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주 프린트 2번 문제 제가 해놨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파란 색깔은 뭐 염려미 읽어보시고 그 사회적 목표는 이제 형평성, 효율성 그 밖에도 될 수 있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나 그 목적은 시대적 상황이나 경제 환경 때문에 달라지는데요. 넘기시면은 다음 주 프린트 2번 문제 제가 해놨는데 지금 정치적과 경제적을 바꿔냅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요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인 기능이 있고 경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 두 가지를 바꿔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장이 잘 돌아가려면 돈 놓고 돈 먹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만 너무 먹으니까 저소득층들이 분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개입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정치적이에요. 그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정책에서 임대주택 정책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임대주택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저소득을 위한 정치적인데, 자, 우리가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를 좀 싸게 만들어야 돼요. 정부가. 그래야지만 저중에 형평성에 맞겠죠. 그죠?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너무 안 돌아가도 안 돼요. 너무 안 돌아가는 걸 시장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경제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프린트 2번 문제를 볼 건데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는 경제적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죠? 이걸 이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에요. 시장이라는 게 나오면 경제적으로 찍으십시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편법인데요. 저소득층에 지읒 들어가고 정치적에 지읒 들어갑니다. 편법입니다. 그죠? 제가 표를 짧게 염려한테 저소득 그러면 없니 정치적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다음 주 프린트 2번 문제입니다. 자, 가면은 1번의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은 첫 번째 저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저소득이라는 거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세에서 배우시겠지만 차등가세라는 게 있어요. 누진세.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공평한 소득재 분배가 다 형평성의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 근데 이번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경제적은 그 파란 색깔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가격기구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최적으로 배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분되지 못한다고 나왔었는데, 그래서 사회적 전체 구성원의 호생이 감소돼서 시장이 실패가 돼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펜을 들어보시면, 자, 시장 실패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기구가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고, 그 밑에 오히려 박스를 치셔야 돼요.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요게 나오면 무조건 요거는 경제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 밑에 공사번의 원인에다가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도 이제 문제에 이제 한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씩 보고요. 그 대책을 이제 설명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제목이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시장 실패의 원인. 첫 번째, 불안전입니다. 불안전 경쟁이어서 그래요. 우리 시장은. 그래서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는데 완전 경쟁, 제 프린트 다음에 3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다음 주 풀 거 미리 3번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우리 그 동영상을 또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3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 시험문제 나왔었어요. 그럼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경쟁은 우리가 이론상이고 최적 배분이 되기 때문에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에요. 불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불안전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독점과 가점이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냐면 독점은 한 업체고요. 가점은 2개 이상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쳐서 보통 독가점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대표적이냐면 제 논문에 그 박사 논문에 SSM이라는 기업 슈퍼마켓의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마트라든지 얘네들이 홈플러스든지 슈퍼마켓에 뛰어들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하는 겁니다. 대량 생산을 하거든요. 보통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들은 대량 생산하니까 원가 절감이 돼서 가격을 다운시키면 주위의 중소기업이 도산됩니다. 그럼 얘가 자연 독점을 낳게 되고, 제가 썼던 논문의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SSM이라는 기업 슈퍼마켓들이 매장을 확대시킵니다. 규모의 경제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장을 계속 넓히는 것은 대량 구매가 가능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운되니까 주위에 이 구멍가게 다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독과점 규제라는 것을 우리가 내세워서, 여러분이 이제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슈퍼마켓 같은 SSM이라는 기업 슈퍼마켓을
좀 일요일 날 그 휴게, 쉬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가 되는 것은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점 과점 때문에 생산량을 적게 조정해서 높은 가격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밑에 보시면 뭐 재화의 소비량도 줄일 수 있고 자연 독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을 단합하고. 그래서 불안전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그게 오른쪽에 가시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래요.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장기 평균 비용을 점차 절약시키죠.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비용 체감 산업이죠. 비용을 체감시켜요. 그래서 비용 체감 산업이 돼서 가격 다운시키니까 어떻습니까? 가격 경쟁이 이어서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태시키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자연 독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공재의 별표를 또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가 시험 문제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두 번 똑같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 3번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공공이 쓰는 재화.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삼성이 직접 입장료를 받고 하니까 시장이 잘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하는 뭐 생태공원 같은 우리가 그런 공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것들은 이제 거의 돈을 안 받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해요. 그 무임승차를 해서 이 자체가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민간 기업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 과도 생산을 해요. 시험 문제 과도 생산이 됐다는 게 계속 출제돼 있었어요. 그럼 과도 생산이라는 자체는 적정 배분이 안 되니까 시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공공재는 이제 도로공원, 공원 같은 건데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무임승차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무임승차. 무임승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임승차는 이용주체들이 생산비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 없이 만족을 얻게 되면 이 자체가 어때요? 수요가 많은 사람을 자신의 수요를 은폐하기 때문에 수요 실제 이것 믿고 공공사회 전체적으로 국내에 또 부족할 수 있거든요. 자원 효율적 배분도 안 되고 무임승차를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동남이 이번에 밑에 세 번째 줄에는 다른 색깔로 칠해서 얘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더 적게 생산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소 생산했다는 게 시험에 두 문제 나왔어요.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공재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비경합과 비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경합과 비배제. 자,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비경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도 경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파란 색깔에 공공재는 이를 다른 경제주체에 소비하더라도 자신의 소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비경합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비배제라는 건 뭐냐면 자, 이 공공재가 무임승차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내도 입장료를 안 내도 정부는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제주체에 할지라도 소비로부터 배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경합에 비동그라미 치시고요. 비배제에 비동그라미 치십시오. 만약에 비가 빠져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자 어떻습니까? 정보가 비대칭이라는 거죠. 당연한 게 뭐냐면 우리 시장은 정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정보가 대칭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은 어디가 막 개발할지 아시는 분들이 이제 상위 계층들이시죠. 그분들이 많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우리 못하니까 시장이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국민들한테 정보를 공유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은 비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십시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넘기시면 뭐 도덕적 해이나 역성택 같은 건 여러분이 충분히 아마 읽더라도 이해를 가질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파헤치기는 틀린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저도 이 문제를 냈는데, 기출 파헤치기 보시면 5번이 틀렸어요. 자,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불안전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는 못합니다. 달성이 된다면 우리가 부동산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죠. 정부의 비대칭 때문에 또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실패 원인이 돼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될 수 없다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 5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게 외부 효과입니다. 양가로 외부 효과에 대한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출제가 됐는데요. 여기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위주로 제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외부 효과.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가장 유력해요. 외부 효과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대책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이다, 부다 이런 걸 많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아파트인데 공원이 들어섰다. 그럼 정의 효과가 되고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섰다. 그럼 부의 효과가 돼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정의 효과를 우리 시험 문제는 외부 경제라고 나오고요. 부의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 효과를 그냥 간단하게 들어보신다면 자, 예를 들어서 삼필지, 사필지, 오필지가 있으면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옆집을 쓸어줍니다. 그러면은 환경이 좋아지고 여기에 대한 이익을 얻어요. 근데 시장상은 항상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시장이 잘 돌아가는데 대가를 안 줘요. 그러니까 무임승차한다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공공재를 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태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공재죠.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정의협약화는 민간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임승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민간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의복과는 갑돌이가 양식업을 합니다. 양식업을 해서 네, 물고기를 기르면 물돌이가 공장을 해요. 공장에 폐수를 내려버립니다. 그럼 시장의 원리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시장의 원리인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밌게 풀어본다면 뭐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뒤에서 직진한테 박았어요. 그러면 뒤로 누워야 되죠. 그죠? 손실 보상을 해줍니다. 그죠? 근데 이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치유한 비용을 이따가 사회가 부담한다고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죠? 그 비용을 얘한테 부과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얘한테는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켜야 됩니다. 얘는 아까 보조금을 지급하고 생태공헌을 할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타트는 뭐냐면 얘네들이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토지의 특성을 두 가지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배웠던 게 부동성과 인접성이었어요. 자동차는 옆에 벤치가 있다고 해서 모닝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죠? 외부 효과 영향을 받지 않아. 움직이니까. 또 인접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토지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첫 스타트고요. 그다음에 외부라는 자체는 시장의 외부를 얘기하는, 자, 우리가 창밖의 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외부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시장에서는 자, 우리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시장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외부예요. 시장을 통한 게 아니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게 아니고 특히 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가 있으면 수요자가 있죠. 그래서 거래를 하는데 이따 보겠지만 우리는 절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입니다. 당연히 의도하지 않았죠. 의도하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상품을 주고 돈을 주는데 가격에 대한 것을 기구를 통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격을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고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의도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가격을 통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스타트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예법과 부예법과가 생산면, 소비면에서 다 결정이 되는데 생산 차원에서 가소 생산과 과대 생산을 바꿔서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좌측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파란 색깔 위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특히 거래 당사가 아니라 제3자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고, 그래서 오른쪽에 맨 위에 가시면 이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에도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이따가 제가 박스로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정예복과로 가볼게요. 자, 주거지 부분에 생태공원이 들어섰다는 건 정예복과죠. 그죠?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어때요? 시장기를 통하지 않았죠. 그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의도하지 않고 이익을 가져줬는데 이익에 대한 대가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재잖아요. 그죠? 공원 같은 거. 그럼 이거는 사회적 체정량보다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다면 가소 생산이에요. 그래서 밑에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을 이따도 할 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쓰레기 봉투를 사주거나 아니면 생태공원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사회적 비용보다. 그럼 당연히 과소 생산을 하겠죠. 적게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 과정에서는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소 소비가 된다는 거죠. 무조건 생산과 소비 차원에서인데 우리가 보통 소비의 가소 소비는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과소라는 생각을 하시고 가소 생산 자체를 가장 많이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따가 박스로 또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죠? 왜요? 쓰레기 봉투를 사주거나 아니면 생태공원을 하는 개인한테 지원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밑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감면시키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 우측으로 더 이동하겠죠. 즉 정부는 사적 경제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예회복과를 발생하면 직접 공급함으로써 가소 생산이나 가소 소비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적정량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최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요. 넘겨보세요. 자, 일단 박스 다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부의회복과요. 자, 부의회복과는 자, 을돌이한테 공해방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안에서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면 부의회복과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 아까 반대 현상인데요. 생산에서는 개인에 대한 사적 비용을 줄였어요. 사적 비용을 줄이고 자, 만약에 환경이 오염되면 그 오염되는 치유 비용을 사회가 부담해야 돼요. 그 사회적 비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개인 입장에서는 과대 생산을 해버립니다. 아까 규모의 경제도 시장이 실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생산을 많이 해버리면요. 시장이 최적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대 생산하는 것도 개인 입장에서 좋지만 너무 많게 하게 되면 가격을 다운시켜서 또 독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너무 생산이 많이 되면 안 돼요. 자, 소비 차원에서는 개인의 편익이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과대 생산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돼요? 환경이 오염되는 비용을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거를 어떻습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 차원에서는 사적인 편익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보다 그래서 과대 소비가 돼요. 그래서 얘는 과대 생산된다는 게 얘와 비교해서 시험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 부의회복과는 쭉 읽어보면요. 뭐 주거지에 쓰레기 매장이 있어서 개념 보시면 당연히 시장기를 통하지 않았고 제3자 의도하지 않아서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해줬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밑에 파란색에 사회적 체정량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거예요. 과다 소비.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규제를 해야 돼요. 그 규제나 가진금 환경 부담을 부과시켜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좌측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특히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하게 되면은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공급이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박스로 정리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외부 효과의 박스에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박스에다가. 그래서 그 박스까지만 제가 할 겁니다. 밑에 3번에 대한 코드에 대한 정리는 제가 다음에 3, 4월 달에 미룰게요. 박스까지가 시험제 거의 시험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일단 팁을 보시면 외부 효과는 좋고 나쁜 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하여 과소 생산되거나 너무 과대 생산된다는 자체가 이게 시장이 실패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정의해볼까 갑니다. 외부 경제입니다. 자,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 의도하지 않고 이익이 된 대가를 못 받았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과소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과소 소비예요. 무조건 과소입니다, 과소 소비.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규제를 완화시키면 생산 소비가 증가돼서 균형이 최적으로 이제 유도가 되겠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은 핀피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핀피에다가 체크해 보세요. 핀피 그 영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그 용어 서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해복과는 핀피예요. 핀피. 그래서 핀피는 Please in my front yard. 자, 이 공원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유치하라고 please 원하거든요, 그죠?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 해주십시오 라거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님비와 바꿔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님비, 냄비가 아닙니다. 님비. 님비는 뭐냐면 not in my backyard예요. 자, 우리가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화장터나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있으면요 현수막을 걸어놔요. 아시거든요, 그죠? not in my back, 내 뒷마당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마당과 뒷마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플리즈하고 낫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핀피라는 것은 플리즈니까 긍정적인 정의구이고요. 낫은 님비는 낫이니까 부정적 이렇게 맞히셔야 돼요.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프린터 내드린 걸 꼭 맞히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부의 효과는 어떻게 돼요? 외부 불경제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아서 피해에 대한 보장을 안 해줬죠. 무조건 얘는 과대 생산입니다. 과대 생산, 과대 소비. 그래서 규제를 해서 어떻습니까? 세사 소비가 감소해서 균형 최적으로 돼서 님비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밑에 보시면 정해복과 부해복과 모두 다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이번에서 뭘 얘기하냐면 정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건 뭐냐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지금 한쪽이 크다는 자체를 어떻습니까? 이 과소 생산하는 것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과소 생산했던 것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최적 배분을. 그죠? 그래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일치시키는.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는 정부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무조건 한쪽이 크면 무조건 개입을 해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음 페이지 문제를 제가 냈기는 했지만 풀어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제원을 노리는 건요. 정과 부를 바꿔냅니다. 물론 핀피하고 님비는 26개 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리즈는 정이고요. 긍정적이고 낫은 님비예요. 부니까. 근데 올해 뭐 나오냐면 과소 생산과 가대 생산을 바꿔냅니다. 예와 예. 그 먼저 이해를 먼저 해드리고 제가 편법 야매까지 가는데요. 자, 아까 정해복과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공재는 우리한테 생태공원 같은 거는 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 공공재라는 자체의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자, 무임승차가 이루어져요. 돈을 안 내니까. 그죠?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지원하든가 직접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최적 배분이 되는데 자, 과소 생산이라는 겁니다. 이 공공재가. 근데 부의복과는 어떻죠? 자기에 대한 비용을 적게 들었기 때문에 과대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는 암기시키냐면,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 들으신 분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론을 제가 충분히 가르치지만 이게 시험장까지는 못 끌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야매라고 하는데 제가 의정부 가서 어저께 꿈속에서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부대찌개. 그럼 부대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죠? 이게 편법입니다. 그럼 부는 부에 볶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과대 생산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이 암기가 좀 되실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기출 파헤치기를 갑니다. 기출 파헤치기를 가시면 넘기신 박스에 보시면은 기출 파헤치기 5번이 나왔잖아요. 자,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사회적으로 적정량 수보다 많이가 아니라 더 적게 과소 생산을 했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반대로 부의 복과는 과대죠. 자, 그게 생각 안 나시면 부대찌개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부대. 그럼 부의 복과는 과대니까 암기 기법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다음 주에 대한 그 시험 문제 예고편을 때립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2번 문제에 정치적을 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소득이 나오면 경제적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치적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2번 문제고요. 자,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불안전해서 시장 실패가 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뭘 냈냐면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과소 생산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많게 생산이 됐다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무조건 염두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정보가 불안전해도 자원 배분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죠. 이렇게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건 의도하지 않고 제3자고 시장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죠? 체크하시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게 다음 주에 문제 볼게 요겁니다. 지금 요 님비하고 핀피는 이해 가셨죠? 작년 문제. 그래서 플리즈는 핀피는 긍정적이니까 정이고 님비는 나시니까 부라는 거 꼭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과소생산과 가대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정해복과는 공공재니까 우리한테는 과소생산이 될 거고요. 그죠? 근데 부해복과는 개인의 비용을 줄였으면 과대생산인데, 안 되면 부대찌개를 암기하십시오. 부대는 부해복과는 과대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외부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복과가 발생이 됐대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부의 지원으로 해서 생태공원이 이제 유지됐습니다. 그죠? 그럼 생태공원이 생기게 되면은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생태공원이 생긴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원의 주변의 주택의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냐 이게 나왔거든요. 당연히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들어섰다는 자체는 수요는 늘어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기분이 좋으면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곡선이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라는 것도 다음 시간에 맞히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동영상 들으신 분도 들어보시면 다음 주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외부 효과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복과가 발생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원에 사시는 여러분들 같으면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지 좌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제가 했으니까 다음 주에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중요하니까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 갈게요.